3교시 보죠. 자,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 자, 탄력성의 개념을 본다라면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고무줄은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죠.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를 우리가 하나로 표현한다라면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변한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건 커진다, 증가한다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이 변한다를 얘기한다. 많이 증가하는 것도 많이 변하는 거죠. 많이 감소하는 것도 많이 변한다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많이 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변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라는 개념은 많이 변한다를 의미한다.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한데,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를 많이 해서 이걸 정확히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정말 수두룩해요. 경제론 공부할 때.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가격 탄력성을 보면, 자, 가격에 의해서 원인이에요. 원인. 뭐가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할 때 경제론에서는 가격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결국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것도 양이 얼마나,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냐가 핵심 내용이었어요. 양이 변하는 재화를 해당 재화라고도 했고, 여기에 양이 생략돼 있어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개념을, 이걸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원인은 가격인 거예요. 이걸 줄여서 가격 탄력성을 그냥 탄력성이라고도 얘기해요. 탄력성이라고도. 가격을 줄여서 없애놓고. 다른 걸 나중에 보면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도 배울 건데, 이때 소득이나 교차를 생략할 수가 없어. 가격 탄력성만 가격을 생략해서 그냥 탄력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때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이다.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정성적 개념이 아니라, 정성적 개념은 성질을 정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가격 탄력성은 성질을 정하는 게 아니라 뭘 정하는 거예요? 양을 정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적 개념으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정량적 개념이다. 성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 자, 가격 변화율에 의해서 수요량이 또는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가격에 따른 양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 탄력성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A의 가격이 나왔고 A의 수요량이 나왔다고 봅시다.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자, 양이 변하는 이 재화를 뭐라고 한다? 해당 재화. 근데 원인이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의 양이 변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 재화는 뭐? A의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요곡선 상에서 이 점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였죠. 우리 배웠던 건. 자, 근데 수요량의 변화에서 가격에 따라서 양이 변하는 성질은 법칙으로 이미 정해놨어. 가격이 상승하면 양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건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 반비례 관계로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공부할 때 보니까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즉, 가격이 만약에 10% 변했대. 10% 변했을 때 양은 무조건 뭐예요? 줄어야 돼. 줄어야죠. 주는데 어떤 녀석은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조금 줄 수도 있잖아요. 줄긴 했어. 수요 법칙 맞죠? 비싸면 안 산대. 안 사는데 어떤 녀석은 많이 안 사고 어떤 녀석은 조금 안 산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로 해석해보죠. 얘가 만약에 싸지면 산다죠. 산다. 싸면 산다. 살 때 얘가 10% 변할 때 어떤 녀석은 이렇게 50% 이렇게 사는데 어떤 녀석은 이렇게 3%만 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얘는 많이 증가, 많이 감소죠.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많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변한다. 얘는 양이 조금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한다. 양이 조금 변한다죠. 이거 우리가 탄력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탄력성이 클까 작을까?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작지. 탄력성이 작죠? 얘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무조건 수요 법칙은 정해져 있어요. 비싸면 사, 안 사? 안 사, 안 사. 안 사는데 양이 안 살 때 양이 많이 줄 거냐 조금 줄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많이 줄면 많이 변한 거 맞아요? 탄력적인 거예요. 조금 줄면 비탄력인 거예요. 가격이 반대로 싸면 산다죠. 산다. 사는데 많이 살 수도 있고 조금 살 수도 있잖아. 많이 사는 건 많이 변한 거예요. 이건 탄력적이다. 이건 조금 변한 건 비탄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증가해야지. 맞아요? 틀린 건 없어. 근데 많이 감소하는데 왜 탄력적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중에. 탄력적인데 왜 감소해요? 증가해야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탄력성은 증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가할 수도 있고 양이 감소할 수도 있죠. 얘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증가냐 감소냐는 건 뭐가 정해? 수요 법칙이 정해요. 비싸면 안 사, 싸면 사. 그런데 이 수요 법칙에 의해서 방향은 정해지는데 이 방향과 상관없이 많이 변하는 것과 조금 변하는 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탄력성으로 정한 거예요. 많이 변하는 건 탄력적이다. 조금 변하는 건 비탄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만약에 A라는 생필품이 있다고 해보죠. 생필품이 있대요. A 가격이 많이 올랐어. A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겠지.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얘 생필품이에요. 만약에 소주 없으면 죽어. 네, 생필품이에요. 소주 가격이 2배 올랐어. 그러면 안 사겠지. 시장은 무조건이에요. 비싸면 안 사. 예외 없이. 근데 안 사는 양이 많이 안 살까 조금 안 살까? 조금 안 사요. 조금 안 사. 얘가 조금 변하죠. 양이 조금 변하는 거야. 증가 감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증가 감소는 무조건 무슨 법칙에 의해서?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 나오면 양의 방향은 정해지는 건데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조금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양이 조금 변했잖아.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근데 B라는 녀석 보죠. B가 사치품이야. 사치품. 산을백이라고 해보죠. 산을백. 물론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어찌됐거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내 가방 다른 거 많이 있어. 내 하나 사고 싶은데 B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B 수요량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당연히.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수요 법칙에 의해서 줄어들 거예요. 내가 비싸졌어. 근데 사치품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싸지면 좀 사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르자마자 안 사는 양이 많이 안 사, 조금 안 사? 많이 안 사. 이렇게. 많이 변한 거 맞아요? 많이 변한 거야. 이걸 뭐라고?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건 양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증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무슨 법칙?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데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하냐, 큰 폭으로 변하냐를 얘기할 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선생님 탄력적인데 왜 양이 많이 감소했어요?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건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많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수요 법칙에 정해지는 거지 탄력성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탄력성은 양의 증가 감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탄력적이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거지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건 아무 관련이 없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한다만 알 수 있어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무조건 정해놨어.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에요.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비쌀 때 안 사는데 탄력적이면 많이 안 사.
싸면 사는데 탄력적이 많이 산다. 이걸 얘기할 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건 앞으로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줄 거야. 한 3월달 뭐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어떤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은 뭐분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비율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이제 기본인데 뭐라고 읽어요? A분의 P라고 하죠. A분의 P라고 읽어요. 이걸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라 그래요. 분모에 대한, 이거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아래 엄마가 아들을 이고 있다라고 해서, 자, 이걸 그래서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2분의 6 이렇게 해보죠. 값은 얼마? 3이죠. 어떻게 구했어요? 2분의 6이 3이라는 거 어떻게 구했어? 6 나누기 3이죠. 얘를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읽냐면 B를 A로 나눈 값이라고 읽어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건데 분모에 대한 뭐에 대한 B의 비율,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도 읽고 B를 A로 나눈 값이라고도 읽어요. 이게 지금 뭐 기본적이지만 앞으로 1년 내내 학개론을 배울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그러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죠. 여기에 10명이 있어.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6명 있대요. 내가 남자 비율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 비율이 얼마야? 얼마? 40% 한번 나왔고 또 다른 값? 아, 그래. 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남자 비율이죠. 사람이 중요해, 남자가 중요해? 여기서 여자, 남자, 사람 3개 나왔어. 3개. 근데 남자 비율이래. 남자 비율. 중요한 게 뭐예요?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비율은 무슨 비율일 때 이 앞에 쓰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나 분자에 있어요. 분자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비율,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중요하잖아. 결과가 어디에 써야 돼요? 분자에 써야 돼. 그래서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거나 전체에 해당되는 전체 값에 대한 특정 값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특정 값. 이게 기본적인 비율의 식이에요. 전체에 대한 특정 값. 지금 남자 비율이죠? 말이 없는 건 뭐냐면 전체야. 전체 얼마? 10 중에 남자 얼마? 4. 10분의 4는 얼마? 0.4잖아. 0.4. 맞아요? 0.4죠. 0.4. 그 남자 비율은 0.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4. 자,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는 원인분의 결과가 어디 가 있어야 돼? 언제나 위에 가 있어야 돼요. 자, 퍼센트 백분율 잠깐 얘기할 건데,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네.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이 퍼센트를 백분율이라 그래요. 백분율. 자, 100으로 나눌 분자예요.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으로 나눈 비율, 내가 만약에 여기에 1% 이렇게 썼어요. 1%는 100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지금 퍼센트가 붙어 있잖아. 100으로 나눈 비율은 1을 얼마로 나눴다? 100으로 나눈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을 100으로 나눴다. 얘는 얼마? 0.0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만약에 20%다라고 나오면 20을 100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 0.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는 퍼센트가 있어. 얘는 퍼센트가 없죠. 같은 값이에요. 0.1을 다른 말로 2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100%라고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을 얼마로? 100으로 나눈 값이에요. 얼마? 1. 1을 퍼센트로 붙이면 100%라고 하는 거예요. 1%를 0.0이라 그래요. 그러면
퍼센트를 떼어낼 때는 얼마로 나눠야 돼? 100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다 퍼센트를 붙이려면 얘는 퍼센트가 없죠? 없는데 붙이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10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100이 100분율 퍼센트니까 100이 나눠지고 곱해지고 할 때 퍼센트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자, 퍼센트 100분율 얘기했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 0.4잖아요. 0.4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네. 퍼센트 붙여서. 퍼센트 붙이려면 100을 곱해야지. 몇 퍼센트? 40%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다고 이 공부 합격을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알면 됐고, 모르는 사람은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100분율에 대한 개념. 퍼센트를 붙이면 100을 곱해주는 거고, 이렇게 퍼센트를 뗄 때는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고, 이제 무슨 비율 나오면 남자,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는 총 한 30가지 정도의 비율을 외워야 돼. 무슨 비율 나오면 뭐분의 뭐 장이 나와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작동 원리를 얘기할 테니까. 대부 비율 이렇게 나왔어. 물론 이 원리에 좀 벗어나는 예들도 있긴 하지만 봅시다. 대부 비율은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액의 비율. 대부액이 뭐다? 빌린 돈이죠. 빌린 돈. 부채,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 대출액, 빌린 돈. 자, 그러면 얘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대부액이 어디 가야 돼?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대부액 이렇게 써야 돼요. 아래는 뭐가 있겠지. 이따 볼 거고. 잔금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잔금이 어디 가야 돼? 위에 가야 돼요. 위에. 아래는 뭐가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순서,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얘는 전체 값분의 특정값, 얘도 전체 값분의 특정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값에 해당되는 게 뭘까를 잠깐 생각하면 돼. 대부 비율은 내가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 못하죠. 투자할 때 내 돈과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 빌린 돈이죠.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부채죠. 전체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를 차지해? 빌린 돈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총 투자액이에요.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총 투자액 중에 예를 들면 내 돈 4억, 빌린 돈 6억 이렇게 가지고 투자를 했어. 그럼 전체는 얼마? 총 투자액 얼마? 10억이죠. 10억 중에 대부가 얼마? 4. 그러면 10분의 4, 0.4. 대부 비율 몇 프로? 4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총 투자액은 나중에 투자로 해서 엄청 중요한데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알아야 돼요. 내가 A라는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그래. A가 10억이야. A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A를 투자하려면 총 얼마 투자해야 돼요? 10억. 이건 당연히 말이 없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A가 10억짜리야. 그럼 내가 A를 투자하려면 총 얼마 투자해야 돼? 10억. 그러면 총 투자액과 가격, 부동산의 가격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책이 없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10억짜리를 총 투자하려면 10억을 투자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가격분의 대부액,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이렇게. 잔금 비율이래요. 잔금이 위에 가야지. 얘가 중요한 거니까 위에 가야 돼. 이렇게. 얘는 전체예요. 언제 잔금이란 말 쓰냐면 내가 10억을 빌렸어. 10억을 빌렸으면 이제 갚아나가겠지.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갚아나갈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그동안에 갚은 돈이 4억이야. 못 갚은 돈이 그러면 얼마? 6억이죠. 그래서 내가 총 10억을 빌렸는데 어떤 중간쯤에 가서 갚은 돈은 상환액, 못 갚은 돈을 잔금이라 그래요. 못 갚은 미상환 대출액, 못 갚은 대출액을 잔금. 자, 그럼 전체는 뭘까? 전체는 대출액이에요. 예를 들면 총 10억을 대출했는데 이쯤 왔을 때 보니까 잔금이 6억이고 상환액이 4억이더라. 그럼 총 대출액 얼마? 10억 중에 잔금이 얼마? 6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출액 중에서 대출액분의 잔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외우겠지만 차차 중요한 건 앞에 무슨 비율 이렇게 나올 때 이 단어가 어디 가야 된다? 위로 가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분의 결과,
원인 결과라는 이렇게 순서 과정이 없이 특정 값의 비율을 얘기하면 전체 분의 특정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모르더라도 나중에 대부 비율은 뭐분의 대부액, 잔금 비율은 뭐분의 잔금, 상환 비율은 뭐분의 상환액, 지분 비율은 뭐분의 지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 이게 이제 비율에 대한 기본 원리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가격 탄력성 원인이 뭐냐면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죠. 일단 잠깐 복수 한번. 잠깐 속도 내지 말고. 자, 먼저 분수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A분의 P라고 우리 문장에서는 이렇게 안 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이렇게 물어봐. 대부 비율은 이라고 나올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 총 투자액에 대한 대부액의 비율 이렇게 나오거나 대부액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값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A분의 P를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 읽고 또는 B를 A로 나눈 값이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무슨 비율 나올 때 이 단어가 중요하니까 무슨 비율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중요한 이익의 특정 값이 어디로 가야 된다? 분자로 가야 돼요. 분자. 언제나 중요한 건 어디? 결과인 분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백분율 퍼센트. 자, 퍼센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100분율이니까 100으로 나눈 값이에요. 1%는 1을 100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니까 0.01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퍼센트를 뗄 때는 100으로 나눠줘야 되고 퍼센트를 붙일 때는 100으로 곱해줘야 된다. 기본 중에 기본.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연습해야 돼요. 이것부터 헷갈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으면 설명을 안 해. 아예.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야. 언젠가 다 써야죠 되고 이걸 모르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무슨 비율 나올 때 무슨 비율 나오면 중요한 거니까 어디로? 분자. 무슨 비율 나오면 여기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런 식이 있다고 봅시다. A는 B분의 C 이렇게 나왔어요. A는 B분의 C. 이거 어떻게 읽는다? B에 대한 C의 비율. 이렇게 B에 대한 C의 비율 또는 C를 B로 나눈 값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관계식이 있어요. 관계식.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관계를 물어볼 때 A와 C는 무슨 관계냐면 무조건 비례 관계예요. 이거 수천 번 나올 거야. 수천 번. 뭐는 뭐분의 뭐 이렇게 나올 때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예요. 비례. 얘와 얘는 무슨 관계일까요? 얘는 반비례예요. 예를 들면 간단히 10분의 12 이렇게 변했대. 얘는 얼마? 10분의 10 1이죠. 얘가 10분의 20 이렇게 됐어. 얼마? 2 되겠지. 얘가 커지면 얘도 어때져요? 커져. 그러면 얘 커질 때도 커진다는 얘기죠. 10분의 10은 1이죠. 근데 얘가 변했어. 20분의 10으로 변했어. 얼마? 0.5. 2분의 1이니까 0.5죠. 얘가 커졌더니 얘가 어때졌어? 작아졌어.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고 얘와 얘는 비례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비율을 얘기할 때 대부 비율과 대부액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잔금 비율과 잔금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정리였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격은 뭐야? 원인이에요. 양은 뭐예요? 결과예요. 자, 그러면 뭐분의 뭐 써야 돼? 가격분의 양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가격 탄력성의 정의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니까 가격분의 양 이렇게 써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가격과 양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 변화율이 들어가 있어. 가격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 절대값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해석합시다. 이 절대값은 지금 해석할 건 아니고 식은 뭐분의 뭐? 가격분의 양 변화율, 가격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 탄력성은 뭐에 대한 뭐의 변화? 가격에 대한 양의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양의 탄력성. 원인은 가격이고 결과는 양이죠.
그럼 뭐 분의 뭐? 가격 변화율 분의 양 변화율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율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해야 돼? 가격이야, 양이야? 양이 많이 변해야 돼. 양이 많이 변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해서 간다면 탄력성은 가격은 작게 변하는 걸 얘기해요. 둘 다 헷갈리니까 하나만 우리 정리해 봅시다.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다?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 아까 해석했어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지 양이 많이 증가한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변한다예요. 탄력성은 방향을 얘기해 주지 못해. 방향은 몰라요. 방향은 가격에 의해서 양은 수요 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걸로 정해져 있고,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하냐 조금 변하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양이 많이 증가한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얘가 많이 변한다야, 얘는 조금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한다라는 건 증가할 때 많이 증가, 감소할 때 많이 감소,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지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양의 변화율이 크다라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자, 시험 문제 보너스로 나오는 내용인데, 자, 봅시다. 완전 비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 이렇게 있는데, 탄력성 값을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1보다 작고 1이고 1보다 크고 무한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무한대. 자, 그러면 이쪽 갈수록 커지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비탄력이고 완전 탄력, 완전 크네, 완전 안 크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기준은 뭐냐면, 자, 얘가 기준인데 봅시다. 자, 보니까 가격과 양의 변화율이 똑같아요.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똑같아. 가격분의 양의 변화율 이렇게 쓸 건데, 얘가 10% 변할 때 양도 10% 변했대요. 얼마? 1이죠. 1을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에서 단위 숫자라고 얘기해요. 단위값, 단위 숫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을 숫자 중에 1을 단위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값이 나오니까 얘를 뭐라고 읽냐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읽어요. 단위 탄력적이다. 같으면 1, 단위 탄력적. 1을 단위 숫자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럼 봅시다. 가격과 양 중에 양이 많이 변했대. 자, 이것만 보고 딱 해석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했대. 양이 많이 변했대요. 탄력적일까 비탄력일까? 탄력적이죠. 이것만 딱 보고 탄력적이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이 20% 변했어. 위에는 양이죠. 양이 많이 변했어. 양이 많이 변하니까 탄력적. 값을 계산하면 당연히 1보다 큰 값일 거예요. 1보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양이 많이 변하면 이건 탄력적이라 그래요. 가격과 양 중에 양이 적게 변했어.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이 5% 변했어요. 값은 얼마? 0.5겠지. 1보다 작겠지. 1보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면, 양이 조금 변했대. 이건 뭐라고 한다? 비탄력이라고 얘기해요. 탄력적이지 않다, 비탄력. 얘를 외웠어요. 자, 완전 비탄력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무슨 선? 수직선. 뭐가 불변? 양이 불변. 불변 이렇게 나왔어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이걸 양의 변화율은 얼마? 몇 퍼센트? 변화율 퍼센트가 변하지 않는다. 0%를 얘기하는 거죠. 양이 0이에요. 0은 아니야. 이거 함수식은 Q는 숫자, 만약에 100으로 쓴다라면 100으로 일정하다지 0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0은 아닌데 변화는 돼, 안 돼? 안 돼. 불변. 변화율이 0이죠. 근데 탄력성에 쓰는 건 변화율을 써야 돼. 변화율. 그러면 가격이 10% 변했는데
양의 변화율이 0%래. 얼마? 0. 분자에 0이 있으면 0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 얼마? 0이에요. 이제 얘 외워야 돼. 그래서 완전 비탄력에 5가지. 어떻게 나와도 다 완전 비탄력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수직선이면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좌우로 갈 수가 없어요. 양이 불변. 양이 변하지 않는데 양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걸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근데 양이 변하지 않는데 그럼 가격 탄력성 얼마?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0, 0. 얘 함수식은 어떻게? Q는 숫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격 탄력성까지 완전 비탄력을 의미하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는 1년 내내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제가 수백 번 얘기할 거예요. 완전 비탄력, 수직선, 양불변, 가격 탄력성 얼마? 0, 0. 함수식은 Q는 숫자 이렇게 쓰는 거 완전 비탄력이다. 얘는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0%분의 10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 이건 0이 아니야. 무한대라 그래. 무한대.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쯤에 배웠을 거예요. 분모가 0으로 가까이 작아진다라면, 분모가 0에 가깝게 무한소로 작아진다라면 값 전체가 엄청 커질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거였어. 중학교 3학년 때. 몰라도 돼. 그런가 보다. 네. 몰라도 돼. 우리는 5가지 중에 얘만 알아도 모든 문제는 다 풀려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나중에 해석할 거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탄력성을 5가지로 기준 잡을 때 기준은 얘예요. 1이라는 값이 탄력성이 나오려면 가격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와 얘가 같죠? 같으면 얼마? 1. 1이면 1을 단위 숫자니까 뭐라고?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얘와 얘를 해석할 때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과 양 중에 양이 많이 변했어.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가격과 양 중에 양이 적게 변했어. 이렇게 나오면 비탄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이 안 변해. 양의 변화율이 0이야. 양의 변화율이 0이야. 양이 불변이란 얘기죠. 양이 불변인 걸 뭐라고? 완전 비탄력. 0%면 양의 변화율이 0이면 얼마분의 0 이렇게 되면 분자에 0이 있으면 무조건 값은 0이에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0인 건 완전 비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해석하는 것들은 진짜 차차 해나갈 건데 기본적인 내용 한번 보죠.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 양을 정하는 개념이니까 정량적 개념. 가격 탄력성의 식은 뭐냐? 가격 변화율분의 양 변화율 이렇게 쓴다. 그럼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는 거야. 얘하고의 비례 관계니까.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건 양이 많이 증가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증가하든 많이 감소하든 많이 변하는 거야. 수요량이 증가 감소는 가격에 의해서 변할 때는 수요 법칙에 의해서 정해진 거야.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럴 때 탄력적이면 증가할 때는 많이 증가,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를 얘기하는 거다. 얘가 많이 증가, 많이 감소, 조금 증가, 조금 감소가 아니라 많이 증가, 많이 감소, 증가, 감소를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걸 다시 해석한다면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몰라. 알 수 없다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알 수 없어요. 다만 많이 변한다. 양이 많이 변한다. 이때 가격을 제시했어. 비싸면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안 산다 나와야죠. 근데 탄력적이래. 그러면 많이 안 산다. 가격이 싸다 이렇게 나왔어. 싸면 산다. 증가해줘. 탄력적이면 많이 증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양의 방향은 알 수가 없는 녀석이고 가격에 의해서 양의 방향을 정하는 건 수요 법칙이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냐 저거냐 뭔지 모르고 막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 지금 얘기해 주는 것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이걸 몰라서 탄력성을 어려워하는 거고 이때 이제 5가지 탄력성이 있는데
탄력성이 1 나오려면 단위 탄력적이 나오려면 같아야 돼요. 가격분의 양이니까 똑같아야지.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양의 변화가 없어? 양 변화율이 0이야? 양 변화가 없다, 양 불변인 건 뭐?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탄력은 나중에 차차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가볍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제 기본 정리를 좀 할 건데, 나중에 뭔가 아주 재미난 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기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있고, 오른쪽에 내려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둘 다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PQ가 있을 때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이죠. 근데 얘와 얘가 뭐가 달라?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경사도가 다르죠. 경사가 누가 급해?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뭐? A가 경사 급한 거예요. A가 얘를 경사도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급하다를 경사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급한 게 큰 거야. 이 경사를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의 크기라고 해요. 기울기라고 하면 좀 다른 얘기야. 근데 그 중요한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한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엄청 헷갈려요,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게 경사가 큰 거야. 경사 큰 거. 경사가 급하다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사가 크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세워져 있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얘가 경사가 크고 기울기 크기가 큰 거예요. 얘가 근데 비탄력이야. 얘가 비탄력이고 얘가 탄력적인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석할 때 세워진 건 기울기 크기 큰 거죠. 기울기 크기 크다, 경사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곡선을 비탄력 곡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헷갈릴 때 아까 수직선은 뭐?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이죠. 비 내리는 것처럼 세워진 게 비탄력이야. 세워진 게 비탄력이에요. 누워진 게 탄력이야. 왜 그러는데? 라고 해석해 봤을 때 잠깐만 한번 이해시켜 줘 볼게요. 자,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봅시다. 자, 얘와 얘를 만나서 수요 법칙을 적용한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얘가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비싸면 안 산다. 얘가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돼요. 수요 법칙 맞네. 이렇게 봅시다. 얘도 비싸면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둘 다 수요 법칙을 적용했어. 근데 얘와 얘 차이는 이만큼은 가격의 변화율을 얘기해요. 비싸면. 왼쪽 가는 건 안 산다, 양의 변화율을 얘기해요. 이렇게 되겠지.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이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 양이 조금 변했다? 비탄력이에요. 예를 보니까 가격이 이만큼 변했어. 이만큼 양이 변했어요. 양이 많이 변했죠?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야 경사가 크다, 기울기 크기가 얘가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하니까 크면 탄력적인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 기울기 큰 것은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에요. 많이 세워질수록 비 내린다 생각하면서 연상했을 때 세워지면 비 내리는 거야. 비 내리면 비탄력. 비탄력인 게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비탄력적일수록 이걸 다른 말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이걸 다른 말로 많이 세워진 거죠. 세워진 것이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그럼 반대로 이제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세워져야 돼요? 누워져야 돼요? 누워져야 돼. 누워지면 경사가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자, 이건 차차 할 건데 시간이 가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긴 할 건데 끝나기 전에 잠깐 하나 볼게요. 자, 이거 하나 외우고 갈게요. 재밌는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탄력성을 이제
그 다음 뭐냐면 탄력성 왜 배웠는데 왜 배웠냐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력성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탄력성의 활용 첫 번째, 탄력성의 활용 두 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배우려고. 근데 얘를 또 가장 어려워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1년 내내 공부했는데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엄청 많이들 몰라 해요. 이거 이제 해석하려고 배웠던 건데, 일단 얘 먼저 하나 암기하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조금만 참아봐요. 자, 보죠. 자, 탄력성이 커지는 조건. 자, 이 두 개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거고, 얘는 그냥 암기할 거예요. 암기. 왜 그런데 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냥 그렇다라고만 나와요. 그렇다라고만. 자, 일단 봅시다. 탄력성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보자마자 딱 5초 컷으로 맞지 틀리지 맞지 틀리지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한번 봅시다. 자, 수요의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죠. 커지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대체재가 많을수록이에요. 대체재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이 커져요.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A의 가격이 비싸질 때 A의 수요량이 얘는 늘어요, 줄어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자, 근데 탄력성이 크려면 안 살 때 조금만 사야 돼요, 많이 안 사야 돼요? 많이 안 사야지. 이게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A가 비싸졌어. 근데 A가 대체재가 엄청 많아요. 대체재가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뭐 여러 개 많아. 자, A가 비싸졌대요. 그럼 A를 안 사겠지. 안 사는 건 당연해. 많이 안 사냐 조금 안 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A의 대체재가 엄청 많아.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럼 A 비싸면 A 말고 B, C, D 다른 거 살 게 엄청 많대. 그럼 다른 걸 엄청 사겠네. 맞죠? A가 비싸졌으니까 A 안 사고 다른 걸 많이 살 거 아니야. A가 엄청 많이 줄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대체재가 없어. 하나도 없대. A가 비싸졌어. 대신 살 게 없어. 뭐 어쩔 수 없이 A를 살 수밖에 없잖아. 줄긴 하는데, 비싸면 안 사니까 줄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줄어. 이해돼요? 이해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A에 대체재가 많으면 비싸지면 얼마든지 대체재 다른 걸 막 사. 다른 걸 사니까 A는 안 사는 건 당연해.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인데 다른 거 살 거 많으니까 A를 엄청 안 사게 될 거예요. 대체재 많으면 탄력성이 커지겠죠. 이해하면 좋고 이해 안 돼도 외워도 괜찮아요. 봅시다. 공급의 탄력성은 얘가 커지려면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빠르게 생산할수록. 이건 뭐 간단한데, 자, B의 가격이 올랐대요. B의 공급량을 봅시다. 공급량. 얘는 늘까요, 줄까요? B의 가격, B의 공급량. 무슨 법칙? 공급 법칙. 비싸면 판다. 늘겠지. 근데 이렇게 많이 늘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잖아요. 둘 다 늘어야 돼.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탄력적이려면 얘가 아니라 이렇게 늘어야지. 그럼 비싸지자마자 B를 쉽게 만들면 만들수록 많이 팔 수 있겠죠. 빠르게 만들어야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럼 B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B의 공급량이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쉽게 만든다는 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완화될수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이 B가 아파트라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해요? 원자재도 필요하죠? 원자재 가격이 높을수록이야, 낮을수록이야? 낮을수록 쉽게 만들겠지. 자, 빠르게 생산할수록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아야 빨리 만들겠죠. 뭐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재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될수록 탄력적이에요. 이때 우리가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할수록 짧을수록, 규제가 뭐 할수록 완화될수록, 원자재 가격이 뭐 할수록 하락할수록 쉽게 만들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했다라면 나머지는 외울 거예요. 암기 코드 보니까 세수한 주장이 비싸용 이렇게 했어요. 축구 주장 있죠? 세수한 주장이 비쌀 거야? 세수 안 한 주장이 비쌀 것 같아. 세수한 주장이 비싸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세수한 주장이 비싸다. 첫 번째, 세분화할수록, 이거 그냥 몰라도 돼요. 나중에 차차 보면서 해석할 거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비싼 재화일수록, 비싼 사치품일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래서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울 거예요. 세수, 주장, 비싸용. 세수한 주장이 비싸,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자, 장기와 단기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아파트를 만드는데 아파트 양이 새롭게 만드는 공급량을 봤을 때 한 달 기간 잡았을 때 양이 많이 늘까요? 1년 기간 잡았을 때 양이 많이 늘까요? 1년이지 당연히. 길게 봐야 양 변화가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길게 볼수록, 짧게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길게 볼수록 양이 많이 변할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기만 해도 돼요. 세수, 주장, 비싸용. 세뭐? 세분화.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장기로 볼 때 비싼 재화일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이렇게 세수, 주장, 비싸용.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개예요.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다.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역시 수십 번 물어볼 거예요.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수요는 대체재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울 거예요. 세수, 주장, 비싸용.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문제 하나만 간단히 풀어봅시다. 자, 9-3번 보죠. 9-3번 50페이지. 이런 문제예요. 이게 다 기출지문들이에요.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과 상업용 중에 누가 탄력적이다? 세수, 주거용. 얘가 탄력적이다. 맞네. 자,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쉽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겠지.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 그랬죠. 어렵다 만드는데 어렵게 만드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비탄력이다. 임대료는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급의 탄력성은 단기와 장기 중에 언제? 장기에. 세수, 장기에 탄력적이다. 맞네.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가 탄력성 없는 경우보다 뭐하다? 탄력적이다. 맞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이거 해석해야 돼요.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다. 오래 걸린다. 자, 뭐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린대.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탄력적이라 그랬죠. 오래 걸린대. 그럼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 더 탄력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웠던 걸 바탕으로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해 필요 없어요. 수요는 대체재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일반적인 조건이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우면 이런 문제는 그냥 보너스로 그냥 뭐 한 10초 컷, 5초 컷으로 그냥 딱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좀 어려운 것 배웠는데 다음 시간까지야.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론의 활용, 가격 탄력성의 활용만 좀 재미난 걸 지금까지 배웠던 걸 활용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 크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나중에 이제 이 필수 개념은 경제론이 좀 집중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좀 재밌게 공부시킬 수 있는 테마로 좀 엮었고,
초반에는 경제론이 좀 중요하니까 경제론은 좀 원리까지 제가 이해시켜주려고 좀 노력했어요. 전범위에 해당되는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1월부터 3월 달까지 3개월간. 그때 더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오늘 배웠던 거는 사실 되게 많아요. 원리적으로 많이 해석해줬어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이런 것들 설명해 준 거 있죠? 이런 것들 영상 한번 내가 메모가 된 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되 이런 것들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내 걸로 만들어 와야 돼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모르면 얼마든지 공부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요.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말고 수업 듣고 읽어보고 문제 풀었던 것까지 풀면 오늘 공부 끝. 학개론은 민법 학개론만 딱 하고 2차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뭐 공법 한다, 뭐 세법 한다, 큰일 나요. 그냥 수업만 듣고 1차만 복습하는 거예요. 1차 되면 2차는 알아서 돼. 때가 되면. 1차도 안 되는데 뭐 2차 공부하는 거 의미 없어요, 사실. 초반에는 1차 공부한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예쁘게 봐주셔야 돼요. 예쁘게 봐주셔야 공부하는 것도 재밌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수업 중에 재미는 별로 없을 거야. 별로 재미없죠. 공부하는 걸 재밌어야 돼.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합격하기 위해서지 뭐 드라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밌는 코미디는 그냥 유튜브로 보시고 수업은 이해하면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해시키는데 저는 최대한 노력할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